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9년 제43회 읽고 왔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은진 작가님의 울어본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녹화 시간이 꽤 길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혼자 하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하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지죠. 한 작품당 1시간, 1시간 반 가는데 혼자 얘기하면은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리액션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짧게 최대한 짧게 한번 하려고 해요. 울어본다라는 장은지 작가님의 소설인데, 밤이 되면 냉장고는 자주 운다. 가끔은 크게도 온다. 깨어있는 이 하나 없는 고요한 밤, 냉장고 우는 소리가 들리라 치면 여자는 부엌으로 나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으로 고기를 살며시 집어넣는다. 귀를 기울이듯 어떤 말을 전하려는 울음인지 알아보려는 듯, 하소연을 다 들어주겠다는 듯,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냐는 듯. 그럴 때면 냉장고 입구는 노란색 립스틱을 바른 커다란 입 같다. 그 입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보관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것들이다. 그래서 늘 생생하게 팔딱대는 것들이다. 잊혀지지 않는 줄거리다. 여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몸통에 손바닥을 댄다. 그것이 올 때마다 손바닥이 심장처럼 뛴다. 안은 냉혹하게 차갑지만 바깥은 다정하게 따뜻하다. 여자는 생각한다. 냉장고는 따뜻한 물건일까? 차가운 물건일까? 둘 다라 한다면 그것은 냉장고의 이중성이라 해야 할까? 냉장고는 낮에도 분명 울지만 부산의 움직임과 다른 소음에 가려 잘 들리지 않는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집에 없으면 들을 수도 없다. 부재 중이지만 어쩌면 냉장고는 안간 힘으로 낮에 더 크게 울지도 모른다. 다른 소리를 이겨버려 몸부림치면서. 그러므로 밤은 누군가의 울음을 알아차리기에도 남한테 알리기에도 좋은 시간이다. 몰래 울기에도 좋은 때다. 하여튼 밤은 여러모로 울기 좋은 시간이다. 모든 사람들이 밤에 운다면 슬픔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생각한다. 눈물이 나는 건 슬퍼서일까? 기뻐서일까? 그걸 달아 한다면 그것은 눈물의 이중성이라 해야 할까? 냉장고의 이중성을 받는 눈물의 이중성. 문장이 참 좋아요. 감성적인. 음, 특히 냉장고를 소재로. 냉장고, 이 소설 전반을 지배하거든요. 여자의 슬픔과 맞물려서 이런 발상도 참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읽는 맛이 있어요. 음. 여자가 단지 슬프다 이렇게 갔으면 추상적이잖아요. 막연하죠. 여자가 울어. 여자가 우는데 무엇 때문에 우는지는 뒤에 이제 밝혀지죠. 그게 이제 하나의 추동력이고 이 소설에 이끌어가는 힘인데, 여자는 왜 우는가? 왜 우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이 소설에서. 근데 단지 울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냉장고가 묘하게 여자의 울음과 맞닿아 있어요. 냉장고가 살렸다, 이 소설을.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소재가 참 좋죠. 실제 냉장고가 우는 것 같잖아요. 냉장고를 관찰하고 냉장고를 감성적으로 써먹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가 풀려가는데, 여자의 집은 가난했다. 당시 여자가 부자와 가난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했다. 부엌에 냉장고가 있느냐 없느냐. 친구들 중 냉장고가 없는 집은 여자네 뿐이었다. 집에 냉장고가 있다는 것이 부러워야 하는 이름을 알게 된 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맞는 여름방학 때였다. 그래서 이게 좀 긴데 이거 원래 다 읽어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한 3쪽 정도를 줄을 다 쳤어요. 근데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얼음, 냉장고 얼음 얼린 거, 뭐 보리차도 얼리고 온갖 거 다 얼려 놓은 걸 먹는 거죠. 빨아먹죠. 그 얼음을 먹고 아 충격이다. 그래서 냉장고 사줘. 이런 스토리. 음, 음. 근데 이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잘 안 와닿는데 문장을 읽어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이 감성이 살아나게 잘 썼습니다. 음, 읽어보세요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차를 부어서 얼려 먹었더라. 음, 그런 스토리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집에도 냉장고를 샀죠. 집에 냉장고가 있는 애가 되고 싶어진 여자는 음, 그래서 냉장고를 샀는데 이게 처음에 중고 냉장고라서 잘 작동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나중엔 또 큰 냉장고를 삽니다. 그 냉장고를 사기 위해서 원래 엄마가 일을 안 했던 가정주부였는데 일을 했죠. 너무 심하게 일을 하면서 냉장고도 사고 나중에 집까지 살려고 했던 엄마. 그 엄마가 일하다가 죽어요. 음, 결국 이 냉장고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울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줄을 진짜 많이 쳤네. 그만큼 와닿았던 문장들이 많은 거죠. 음. 아, 음. 엄마는 첫 월급을 이틀 만에 다 써버렸다. 돈을 벌면 꼭 사야 하나 하거나 사고 싶었던 목록을 번호를 붙여가며 50가지나 수첩에 적어 놓았는데 6번까지 해결하고 나자 월급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자, 문장을 읽으니까 다르죠? 제가 지금 방금 요약해드린 것이랑. 그러니까 소설은 요약이 불가능합니다. 문장을 읽으면 비로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소설이 이렇게 길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군가 뭐, 사랑에 대해 썼다, 소설을. 사랑이라고 하면, 이 소설은 사랑에 대한 소설이야. 그럼 와닿나요? 아무도 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차이가 있다. 아, 이거지. 음. 읽으니까 바로 감이 오잖아요. 음. 엄마가 첫 월급으로 산 첫 번째 살림이 냉장고였다. 번호 1번. 중고도 아니고 덩치가 작지도 않은 흠집 하나 없고 녹슨데도 없는 금성 냉장고. 냉장고는 찬장이 있던 자리에 놓았다. 엄마는 자신의 첫 냉장고를 굉장히 아꼈다. 괜히 한밤중에 일어나 행주로 냉장고를 닦는다든가 잠이 안 오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느닷없이 냉장고 정리를 하곤 했다. 그것은 엄마에게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을 맘 놓고 사다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주었고 요리하는 재미에 빠진 엄마의 칼질 소리를 한 키 높여 놓았다. 엄마가 만든 음식은 냉장고 되게 신선하고 맛도 훨씬 좋아졌다. 다른 집 엄마들이 그렇듯 전기세 많이 나온다며 자주 여닫지 말라는 고리타분한 타박도 했다. 이래서 제가 줄을 다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요약하나요? 요약하면 빠져나가는, 사라져버리는 디테일들이 있는데 요약 불가 하죠. 안 됩니다. 요약해놓고 읽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 영화 유튜브도 그렇고요. 영화 유튜브 보면 2시간짜리를 10분, 5분으로 요약을 해놓는데, 그러고 요약된 거 듣고 나서, 아, 나 그 영화 본 거 같은 착각에 빠지잖아요. 스토리 요약한 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요약본일 뿐이지. 모든 게 다 그래요. 웹툰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줄거리 요약한 게 소설은 아니잖아요. 완전 다르죠? 이 느낌, 이 감성, 안 삽니다. 요약한 걸 볼 필요가 없죠. 음.
좀 이해가 안 가는. 물론 바쁘죠. 다들 바쁘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걸 좀 요약한 거라도 보고 싶고. 글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읽어 드리는 이유도 그래요. 이걸 뭐 어떻게 요약합니까? 이 느낌이 있는데. 읽으면 느낌이 나오잖아요. 문장을 읽으라고 쓴 건데. 엄마는 냉장고를 사기 전 냉장고가 생기면 미숫가루에 얼음을 동동 띄워 먹는 걸 처음으로 해 보고 싶다 했고, 아버지는 수박을 차갑게 얼려서 먹고 싶다 했으며, 남동생은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우유를 팩째 들고 마시고 싶다 했고, 여자는 보리차로 얼린 얼음을 먹고 싶다고 했다. 냉장고가 들어오던 날 네 식구는 그걸 한꺼번에 다 했고, 그 후로도 가끔 각자가 원하는 걸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때론 시원하고 가끔은 차갑게 지냈다. 행복한 풍경이었다. 제가 아는 어떤 문학 박사님, 문학 교수님, 대학교, 그분도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왜 읽는 걸 좋아하실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읽어야만 그 작품이 보이니까. 당연한 건데.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학 유튜브, 문학 채널을 하는데 원문을 안 읽는다. 그냥 요약 정리만 하고 넘어간다. 그건 가짜겠죠. 읽어야 알잖아요. 읽는 근데 모든 문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와닿는 부분들만 읽으면서 어쨌든 최대한 이 느낌을 내가 받았던 느낌을 설명하는 건데요. 음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 보세요. 자,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 말로 이 소설에 쓰여진 이 느낌이 삽니까? 안 살죠? 안 살아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게 요약한 건데. 이 한 문장. 근데 읽어 드릴게요. 사고의 원인은 잦은 야근과 불면증이었다. 일하다 깜빡 졸았던 게 안전사고로 이어졌다고 공장 관계자는 말했다. 짝꿍이 전해주기로는 응급실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영안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다. 엄마는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체구가 작은 엄마한테는 좀 크고 갑옷처럼 무거워 보이는 옷이었다. 여자는 그날 처음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공장에서 일하는지 알았다. 작업 환경이 그리 좋은 공장이 아니란 사실도, 일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겠다는 것도, 엄마의 손톱 밑에도 더러운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었다. 그 또한 여자는 처음 봤다. 그 손으로 엄마는 쌀을 씻고 열무를 다듬고 나물을 무쳤다. 여자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냉장고 속을 감돌던 냉기처럼 차갑고 싸늘한 손이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결국 잘 살라는 말이었겠지. 이것저것을 다 합해도 삶은 사는 것밖에는 아니고 거기서 잘 살면 성공한 거니까. 느낌이 다르죠. 이 느낌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읽어야지 그냥. 읽어야지. 그죠? 요약 불가. 뭐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요약 불가한 장르예요. 요약할 수 있으면 소설이 아니다. 자, 좀 보고 너무 별표를 많이 쳐 가지고 아무튼 여자가 우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아버지가 그리고 또 냉장고를 사줘요. 응. 그리고 또 두 번째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커다란. 여자가 B를 다시 만난 건 출근하는 지하철에서였다. 음. B와 잠깐 연애를 하다가 B에게 차이죠. 이게 요약한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그게 뭐. 근데 읽으면 느껴져요. 음. 읽어보세요. 문장이 정말 좋습니다. 이 감성. 이게 느낌이 정말 좋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그거 아마 문장 다 읽었으면 1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읽으면서 설명하고 1시간은 걸렸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이런 맛도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정영준 작가님의 사라지는 것들. 아무튼 앞에 너무 잘 썼습니다. 소설. 제일 마음에 우수상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울어본다. 음. 1시간 동안 얘기했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정영준 작가님,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사라지는 것들. 이 작품도 참 좋아요. 음. 정말 좋습니다. 이 작품도 음, 참 이 이 이 이 남자와 엄마가 갑자기 부르죠. 어, 선유도 공원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응. 근데 남자는 자꾸 짜증을 내고 화내고 엄마랑 부딪히고 엄마는 그만 살고 싶다고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과거에.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둘째 딸이 갑자기 뛰어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엄마도 죄책감이 있고 이 남자도 죄책감이 있고 그런 스토리예요. 이 소설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어떡할까 이거를. 음.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궁금하시죠?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설인데 최소 1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소설인데요. 음. 아마 파우스트님이 있었다면 울어본다 1시간, 사라지는 것들 1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혼자 하려니까 솔직히 힘이 안 납니다. 음.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 아쉽죠.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해 주세요. 댓글이나 메일로. 혼자 하려니까 음 김이 빠지네요. 음. 좋은 소설입니다. 사라지는 것들. 음. "엄마가 그만 살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만 살기로 했어." 이 남자는 자꾸 짜증을 내요. 음. "저녁 먹자. 꽃게탕 어때?" "싫어. 엄마 좋아하는 거 먹어." "나 꽃게탕 좋아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뭘 좋아하지?" "뭐?" "나는 엄마의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알지." "모르겠네. 다 좋아하는데." "됐어. 그럼 그냥 회 먹어." 이런 무뚝뚝한 음 이런 소설인데요. 아니 진짜 읽어 보시면 감성이 느껴지실 거예요. 남자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음 어떤 그죠. 딸이 그렇게 됐으니. 음 엄마는 음 일본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아내는 해인이고 음 그 290 쪽을 보면 이게 인제 딸의 죽음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런 거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다. 고요함, 끔찍함,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번에 뒤덮던 소름끼침.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생각도 하기 전에 손끝이 뭔지 알고 덜덜 떨렸으니까. 작은 방 문을 열었더니 엄마가 이상한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코트처럼 엄마는 허물 같은 자세로 기절해 있었다. 목에 인터넷 케이블 선이 묶여 있었고 콘크리트 벽에서 빠진 못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사할 때 내가 박아준 거였다. 잘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고 망치질했는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던 언젠가 드릴로 구멍을 깊이 뚫고
단단히 집어넣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못이 빠져 있었다. 끝이 휘어진 채로. 글쎄 잘 모르겠다. 그때는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들 손에 구워지길 원했는지도 어,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 이유로 죽는다. 감기로도 죽고 물에 빠져서도 죽고 사탕이 목에 걸려 죽기도 한다. 당시 3살이었던 둘째는 아파트에서 후진하던 미술학원 차에 치여 죽었다. 나는 회사에 있었고 아내는 학교에 있었다. 5살이었던 첫째는 할머니 왼손을 붙잡고 있었고 둘째는 3살 난 아이가 대부분 그렇듯 지나치게 명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몰랐다. 굳이 책임이 있다면 주위를 살피지 못했던 운전자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아이에게 있다. 그러나 나와 아내, 엄마와 혜인은 각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와 아내는 희미하고 끈질기게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둘 중 누구도 그 생각을 함부로 말하거나 묻지 않았지만 희미한 안개 같은 그 의심이 우리 모두를 서서히 무너뜨렸다. 서로에게 놓인 다리를 부식시켰고 목소리에 당연히 깃들어야 할 온기와 다정함을 앗아갔다. 아내는 왜 엄마가 혜인의 손을 잡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아침 준비를 하다가 딱 한 번 혼절만처럼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왜 혜인이 손을 잡고 있었을까? 혜인이는 언니고 성격이 차분해서 안 뛰어다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내를 미워했다. 그 말은 뭔가 지인이 대신 혜인이가 그렇게 됐어야 한다는 말인가? 나와 아내가 키워야 했을 애를 엄마에게 맡긴 것도 미안한데 그 탓을 지금 엄마에게 하고 있는 건가?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잘 이겨냈다. 엄마도 그 사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엄마의 표정 없는 얼굴과 가끔 멍하게 뭔가를 응시하는 눈길을 바라보며 마음을 짐작할 뿐이었다. 힘들어도 이겨내고 있구나. 내가 그렇듯 잘하고 있구나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성숙하게 잘 이겨냈다. 말로도 표정으로도 서로를 탓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그 후로 2년이 지나 나는 결국 아내와 헤어졌다.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없었다. 성격 차이, 권태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지인의 사고였다. 가족은 서서히 무너졌다. 실금이 생겼고 조금씩 조금씩 넓게 번져갔다. 외부에서 봤을 땐 흔들림 하나 없이 굳건히 서 있었지만 아니었다. 폭풍도 이겨내고 비바람에도 견뎠지만 우리는 따뜻하게 비친 아침 햇살에 가루가 되어 무너졌다. 어느 날 아내가 숟가락으로 계란찜을 뜯어 말고 말했다. 이제 그만둬야겠지? 나는 무엇을 이라고 묻지 않았고 그저 끄덕였다. 그렇게 끝이었다. 다음날 식탁에 서류가 있었고 그 다음날 나는 빈칸을 꼼꼼하게 채워 봉투에 집어넣은 뒤 식탁에 올려놓고 회사에 출근했다. 언쟁 하나 없이 조용히 합의했다. 헤어지는 날 단정하게 약속까지 했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말한 것이다. 그만 살겠다고. 이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그냥 마무리, 다들 감추고 있었던 거지, 서로 배려한다고. 음. 엄마 혹시 아직도 지인이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그러지 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엄마 탓도 아니고. 내 탓이 아닌 건 아니지. 엄마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묘하게 웃었다.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왜 악자까지 살았는지. 무슨 악기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지인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게 맞아. 벌 받은 거야. 이상한 남자를 만나 너를 가졌다. 그래서 결혼했지. 그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 음. 아, 정말, 음, 보통, 보통.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줘. 헤어질 때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그동안 아이 지키고 어머니 지키고 나 지키고 살아왔지? 지인이 일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싸울까봐 걱정하고 애쓰며 살았어.
눈치 보고 염려하고 말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 말을 돌리거나 그도 아니면 전부 당신 탓으로 돌리려고 노력했고. 알아. 아는데 그건 아니야. 당신은 화냈어야 했어. 탓했어야 했어. 무주의했던 당신 엄마를 알량한 속삭이 하나 따오겠다고 애들 팽개치고 밖으로 나돌며 어머님께 애를 맡겼던 나에게 말을 했어야 했다고. 차라리 그게 나아. 이게 사무치죠. 음. 이런 소설입니다. 이런 소설이고요. 결국 이제 엄마는 뭐 바닷가에서 있다가 눈 내리는 바닷가에서 택시 타고 떠나가요. 손을 흔들고 이 남자는 그냥 그대로 남겨지고 이런 소설. 넘어가서 최은영 작가님 1년인데요. 아 이게 세 작품 다 어마어마한 작품들이네요. 1시간씩은 다 다뤘어야 할. 최은영 작가님 참 좋아합니다. 쇼코의 미소. 음. 이 작품도 꽤 오랜 시간 다뤄야 되는데 짧게 끝내야겠네요. 1년이라는 작품인데 음 이 직장 여자 직장 선후배 관계를 다루는 소설이에요. 돌이켜 보면 최은은 작가님은 쇼커의 미소 때도 여성과 여성의 우정을 다뤘었고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자와 여자의 연대, 우정 혹은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여자와 여자가 느끼는 그 있을 것 같아요. 전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음 남자와 남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도 다르겠죠. 이 그녀라고 불리는 이 선배는 지금 병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다이를 만나죠. 그녀가 다이를 만난 건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음. 다이는 예전에 인턴이었어요. 그녀가 다이를 만난 건 27,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의 일이었다. 그는 입사한 지 3년 차 사원이었고 다이는 1년 계약 인턴이었다. 이 둘 사이 어 차로 이동을 하거든요. 풍력 발전기 공사가 서해안에 있어서 거의 오가 같이 인제 그녀가 운전하기 때문에 다이를 태워서 갔던 거죠. 오며 가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음. 서로 정도 들고. 근데 정말 좋아요. 문장도 좋고 서로 간의 어떤 미묘한 감정들 음 참 좋습니다. 음. 다이의 성격 이런 것도 잘 드러나고 음 참 좋아요. 이것도 읽어 보시면 알 텐데.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예. 읽어 보시면 압니다. 어 문장이 별표를 많이 쳐서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음. 음. 바위와 이야기할 때면 따뜻한 바닷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기분이 들었다. 몸에 부드럽게 감기는 물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바위와 만나고 그녀는 지금껏 그녀가 알았던 대화가 사실은 대부분 서로를 향한 독백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을 메우기 위해 혹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그녀가 알던 대화의 전부였으니까. 그제야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자기 방에서 온전히 혼자가 되기를 바랐던 마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기 싫었던 마음 안에도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자신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 참 좋은 소설입니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음, 아쉽죠. 아쉬울 때 또 끝내야겠죠.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머금고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좋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